네, 그러면 35분이 되어서 저희 3부로 다시 강연회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3부에는 아까 이제 안내드린 것처럼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으로 이제 마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미리 받은 질문, 정리해 놓은 질문들이 있긴 한데, 이제 현장에서 강연 들으시면서 좀 더 궁금하셨던 부분. 네, 아까 그 강연자님께서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간단하게 생략하고 넘어가신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관련한 궁금한 질문들도 좋고요. 아니면 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뭐 토론거리 같은 게 있으셔도 좋고. 그래서 현장 참여하신 분들 이제 손 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먼저 그 질문거리로 오늘 자유 토론을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채팅창에 새로 이렇게 자료가 2개 더 올라가 있는데요. 아까 프리뷰 소감을 얘기해 주신 요 홀란트 단체 초상화 어 요 프리뷰 소감 자료에 오타가 있으셨다고 수정해 주신 자료 새롭게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오늘 강연회 발표 자료도 글로 된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으셔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바로 질문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아직 바로 손을 들어 주시는 분이 없는 관계로 언제든지 현장에서 이제 생각나는 질문이나 이야기들은 바로 손을 들거나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 얘기를 이제 함께 공유하는 거로 하고요. 먼저 사전에 받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일단 자유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그 추병곤 님께서 그 "리글의 미술사학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여기 그 추병곤 님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지금 강연회에. 혹시 이 올려주신 질문과 관련해서 좀 더 추가로 나눠 주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추병곤 님. 혹시 오디오 사용이 지금 가능하실까요? 네네. 네, 추병구 님께서 지금 이제 오디오로 참여하기는 힘드신 상황이라고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인제 책의 내용 중 궁금한 부분은 리글의 미술사학이 궁금하다고 올려주셨는데, 혹시 리글의 미술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 주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선생님? 음. 리그의 미술사학에 대해서는 내내 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음. 좀 질문이 범위가 넓어서 그 음 리글이 이론을 정립하던 시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글의 미술사학 스승인 타오징도 그러했지만 그 미술사학이라는 학문이 인제 굉장히 이 후발 학문이었기 때문에 이 미술사학이 이 무엇인가를 인제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미술사학이 미학으로부터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 즉 미술사학은 미학과 어떻게 다른가.
이제 이것이 아마 핵심이었던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그 미술사학이 미학과 달리 할 수 있는 것으로 리글은 이제 말씀드린 어떤 실증적인 연구,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미술 작품의 어떤 양식과 형식에 대한 분석, 작품들에 대한 비교, 이제 이런 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리글이 제시하는 어떤 뭐 예술 의혹이라던가 뭐 그런 거대 담론이 이제 후대에 어떻게 소화되고 뭐 이제 받아들여지거나 거부되거나 이런 거 못지않게 사실은 이제 제가 리글 책을 번역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리글 책을 번역하고 싶었던 첫 번째이자 가장 대부분의 이유는 제가 읽어보고 싶었기 때문이지만, 그 또 한 가지는 그 리글 같은 이제 학자가 이제 그 여기서 선보이는 어떤 그런 그 분석의 기술 같은 것을 이제 같이 보고 싶다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그래서 그런 그 아주 구체적인 비교,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 물론 이제 그 평가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리글은 오래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밝혀진 여러 가지 사실들이나 뭐 연구 내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늘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작품의 어떤 그 집요하게 작품을 붙들고 작품의 하나부터 열까지를 이제 조형적인 관점에서, 혹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어떤 심리적인 어떤 관점까지 더해서 이거를 분석해 보려고 했던 어떤 그 어떤 흔적들이 굉장히 좀 가장 흥미롭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철저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이 리글의 유명한 몇 가지 개념에 대한 어떤 인상평을 하는 것은 뭐 다른 학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좀 가장 그 공정하지 못한 어떤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하신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 중에 네, 오늘날 그 리글의 미술 사학에 대한 평가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것과 연결될 수 있는 질문을 그 최정은 님께서 방금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네, 네. 최정은 님 혹시 오디오 사용이 가능하시면 혹시 직접 질문해 주시는 게 가능하실까요? 아, 네. 최정은 님이 대독을 부탁하셔서 제가 대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책 번역과 오늘 발표 감사드린다고 올려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리글의 대표적인 예술 의지, 아까 프리뷰 소감 때도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홀란트의 단체 초상에서는 예술 의욕이라고 번역해 주셨는데, 그 전에는 예술 의지라고 그 개념이 많이 사용이 됐었나 봐요. 네. 그래서 예술 의지라고 하는 이 개념이 현대 미학에서는 어, 아이고,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죽은 개념처럼 평가절하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고요. 이러한 점에 대한 의견 궁금하다고 부탁드린다고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예, 먼저 그 말씀이 계속 나와서 제가 그 예술 의지라는 번역어와 예술 의욕이라는 번역어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먼저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제가 조형 예술의 역사적 문법에서 저도 예술 의지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첫째는 그 예술 의지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문제 삼고 있는 그 개념은 쿤스트볼렌인데, 그 콘스트볼렌의 그 볼렌은 이제 사실은 이제 동사형에서 온 명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뭘로 번역할 것이냐, 이럴 때 이제 그 예술 의지가 사실은 좀 가장 일반적인 번역어였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그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 홀란트 단체 초상화에서 이 빌레라고 하는
명사형 의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의지의 회화, 그리고 뭐 이제 이탈리아적인 요소 이런 거를 설명할 때 이 빌레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쓰이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예술 의지를 번역으로 번역을 하고 여기에 그 의지 개념을 쓰게 되면은 뭔가 개념적인 혼선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한 가지는 이제 그 다른 번역어를 찾았던 것이고 예술 의욕이라는 번역은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희 은사님께서 권해주셨던 그 번역어예요. 그 당시에 제가 노성도 교수님한테 수업을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예술 의욕이라는 말이 이제 제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 가지 이유는 그 예술 의욕 이 쿤스트볼렌이라는 게 이제 그 예술 의지다 하면은 상당히 그 의식 수준에서의 어떤 의지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근데 이 예술 의욕 쿤스트볼렌은 사실은 이제 어떤 개개인의 의식 수준에서의 그 의지라기보다는 어떤 이 한정된 지역과 시대와 뭐 환경 속에서 이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어떤 지향성이라는 말을 아까도 제가 썼었는데 이 지향성도 그 뭐 브렌타노 와이노 이 계열 철학에서 쓰는 말이긴 하죠. 그래서 이 지향성을 말하는데 그거를 의지라고 해버리면은 뭔가 좀 의미가 많이 좀 다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의역으로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예술의욕, 코스트볼레 개념이 현대 미학에서는 그 거의 사장된 것 같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장된 것 같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미학에 대해서는 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미술사학에서는 적어도 리글이 실제로 어떤 전후에 한동안 굉장히 이 이렇게 밀쳐져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이고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런 무슨 그 리그 이후에 이 이기 빈악파의 문제, 뭐 특히 제들마이어 문제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리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빨리 요절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학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이제 너무 이게 활동 기간이 짧았던 문제가 또 하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뭐 대중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은 리글이 다뤘던 주제들이 이 말기의 로마 공예, 뭐 홀란트의 단체 초상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대중적으로 확 뭔가 관심을 끌어당기기에는 조금 이 어려운 주제들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서 뭐 이제 그런 시간들이 꽤 길게 있었는데 20세기 후반에는 이제 리글이 재발견된 시기라고 보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미술사뿐만 아니라 뭐 철학 쪽에서 뭐 들레즈가 이제 리그를 뭐 그 천혜고원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리그 개념을 촉각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 이거를 이제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리글에 대한 들레즈식의 읽기를 시도하기도 하고 또 뭐 감각의 논리에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어떤 한 가지 요소로서 등장을 하고 이래서 좀 리글이 재발견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글이 재발견되게 된 배경에는 또 워낙 그 베냐민의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그 리글을 좋아했던 베냐민의 그, 음, 이 어떤 관심사, 리글에 대한 관심사, 혹은 이제 그 리글로부터 받은 영향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재평가가 됐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미술사학 쪽에서는 이제 그 두 명의 아이버슨이라는 학자가 있어서 그 메거릿 아이버슨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이버슨 메거릿 메거릿이 두 명이 있습니다. 아이버슨이 아니라 그래서 그 두 학자가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리그를 다시 이제 연구하고 조명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적어도 미학에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리글의 영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연히 미술사학이기 때문에 미술사학 쪽에서 리글이 뭐 이렇게 막 묻혀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답이 됐을까요? 네.
그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 그 네. 채팅창에 또 두 개의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네. 여기 두 개 중에 방금 이제 최정은 님께서 여기에 따름 질문을 하나 또 네. 올려주셔서 네. 연결해서 요거까지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대독을 해 드리자면 그 연구하시는 와중 스트르치제프스키 기나 촉지성에 관해 나온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영화 이론가들을 통해서만 촉지성 개념을 알고 있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그거는 제가 답을 해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좀 예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그 촉각적인 것 개념은 조형 예술의 역사적 문법에서 중요하게 제시된 개념이죠. 그래서 그 도식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리글은 이제 이 인간이 그러니까 미술 작품에 반영되는 인간의 시야를 세 구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근거리 시야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원거리 시야가 근거리 시야의 반대로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곳이 이제 통상 시야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근거리 시야는 뭘 설명하냐면 인제 그 이집트 미술이나 이런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이전 양식의 미술 그다음에 인제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그 로마 시기에 등장하는 어떤 일부 구조들 뭐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촉각적인 것을 반영하는 것이 근거리 시야다. 뭐냐면 아주 가까이에서 바라봤을 때 그 대상이 인제 어떤 시각적 환영이 발생하기보다는 굉장히 관념적으로 파악되는 단계 뭐 이제 이런 걸 근거리 시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거리 시야는 인제 실제로는 이 입체인 대상이지만 너무 멀리 있으면 그것이 이제 입체로 보이기보다는 평면화되는 양상 이거를 인제 원거리 시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것을 시각적인 것에 대응하고 그 사이에 이제 통상 시야 뭐 이제 이런 게 있다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어 이 얘기는 사실은 인제 조형예술의 역사적 문법의 어떤 뼈대가 되는 이야기인데 좀 길게 풀기엔 좀 너무 긴 내용이고 어 그런 이제 구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는 초창기에는 이 촉각적인 것에 치중한 미술이 인제 그것이 어떤 시기의 어떤 예술 의혹이었는데 점차 이제 '시각적인 것으로 옮겨간다.' 하는 것이 인제 요지였고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리글이 말하는 시각적인 것이라는 게 결국은 오늘 말씀드린 주관적인 것에 상응해요. 그리고 물론 이게 이제 1대1로 매치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주관적인 것이라고 리글이 말하는 영역에 인제 해당을 하고 주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관주의적인 것과 좀 다르게 시각적 경험을 반영하는 예 조형적 양상 이런 것을 인제 주관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이 인제 촉각적인 것이라고 보는 게 예 어떤 리글이 설명하는 전체 그림인 것이죠. 설명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여기에 또 하나 올라왔던 질문 중에 네. ES 킴 님께서 네. "예술 의지와 예술 의욕이 사용되는 예술 철학적 혹은 역사적 개념 맥락이 있는지요?" 요 처음 논평자 그러니까 프리뷰 소감 얘기해 주신 성원선 평론가님의 질문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질문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쭉 얘기를 들으면서 요 질문이 이제 "해소됐다."라고 또 올려주셨어요. 네. 음. 그래도 혹시 뭐 관련해서 좀 더 덧붙이실 얘기가 있으면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성원선 평론가님이
그 주관주의적, 객관주의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궁금했었다고 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사실은 그 부분이 좀 그 리그를 이해하는 데서 좀 그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그래서 좀 리그를 비판하는 데 이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주관적이다 이래 가지고. 근데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로 이 리글의 주관주의는 인제 그런 그 우리가 인상부 회화를 떠올릴 때 딱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형태가 아니라 그 대상의 표면에 반사하는 색채와 빛을 통해서 그 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시각 인상 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가리킨다고 보는 거죠. 네. 이 최정은 님께서 그 네. 리글의 주관주의가 정말 특이한데 네. 의외로 한국 네. 근대회화 초기의 생각들과 맥락이 통한다. 이렇게 소감을 얘기해 음. 주시고 답변 감사한다고 네.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것도 뭐 그럴싸한 것은 이제 그 한국 초기 근대 회화가 인상주의로부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음. 네. 지금 이제 쭉 논의가 오가는 주제와 관련해서 네.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뭔가 생각나는 이야기나 예 보태 주실 그 뭐 정보나 이야기들이 있으면 제가 채팅방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깐요.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손 들고 언제든지 오디오 켜고 지금은 자유 토론 시간이니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호은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이 단체 초상화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그 시대적 배경이 이제 그 사실은 그 이 책의 부제를 정해 달라고 하셨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거인데요. 사실은 그 리글은 이 책의 제목을 그냥 홀라드 단체 초상화라고만 지었죠. 근데 그 자경단 시대의 제술 이 예술 의혹이라고 하는 부제는 인제 부제를 좀 붙여 보자고 제안을 해 주셔서 갈무리에서 네 제가 생각했던 것인데요. 이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 길드 조직이 활발했고 그중에서도 이제 그 이 책에 많이 등장하는 뭐 사수단, 군병단, 총병단 이런 이제 한 가지 무기를 중심으로 결성된 그 이 사수단 조합이 이 자기들의 어떤 도시를 방어하는 어떤 자경단을 결성하는 것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7 세기 홀란트라고 하는 배경에서 이 자경단이란 존재가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이 요소였다고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인제 그게 여기서 제가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아까 그 설명 중에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체 초상화라고 하는 그 그림이 음 이 자경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이 개인들의 모임으로서의 단체 그러니까 각자의 의지가 있는 의지적인 개인들의 모임으로서의 단체 요것이라는 성격을 굉장히 잘 살리고 있다고 보는 게 리글의 시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 리글은 여기 등장하는 그 이 인물들이 뭐 그게 대장, 부관, 뭐 기수 이런 그 계급에 관계없이 일단 대등한 존재라는 점을 그림에서 잘 표현하는 것이 화가들한테 중요했다는 점을 계속 그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단체로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이 사회적으로 표명하고 싶어 했고 그런데 그럴 때 그 그림 속에서 어떤 그 각자가 자발적인 어떤 의지와 능력으로 이 단체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암시하고 싶어 했고, 뭐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조형적으로 종속이라는 요소가 강조되는 그림에서 부득이하게 이제 그 대장 구관 기수라는 세 명이 이제 간부가 좀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하지만 이 어떤 이 결국은 이게 이 그림이 단체 초상화라는 그림들이 뭐 단체 초상화뿐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대부분의 그림이 그렇지만 특히 근세 이후로는 이게 그 의뢰자와 화가의 관계라는 게 상당히 좀 이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그 마이클 맥신들이라는 미술사학자는 이제 그 15세기 르네상스 회화를 이야기하면서 미술 작품이라는 거는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서의 단체 초상화는 일단 이 길드를 결성하려는데 길드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있는 개인들의 모임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 길드에 들어가려면 또 뭐가 있냐면 이게 그 자기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총이든 활이든 석공이든. 근데 그 무기를 가지고 길드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이 일정한 유력한 지위에 있는 그게 뭐 어떤 뭐 귀족이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최소한 이 부르주아 계층의 사람들이 이 모임을 이제 결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는 리글이 그런 어떤 측면을 굉장히 상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 단체 초상화에 나타나는 그런 외적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인물들 사이의 어떤 독립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내적 통일성을 좀 자제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리글의 주장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음 제가 뭐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정신을 이제 표현했다고까지 이제 저는 그거는 좀 과장된 평가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리글이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배경이라는 거는 이제 부르주아들이 이 자경단을 조직해서 자기들의 어떤 도시, 국가를 이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그다음에 단체로서의 자신들을 이제 세상에 소개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욕구가 있었던 시대였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이제 들려주신 얘기랑 좀 연결되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현진님께서 네, 이 그림이 이제 관람자를 네. 미술사 분석의 핵심 요소로 바라본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말 그대로 관람자를 향해서 시선을 맞추는 것에 있겠죠. 근데 에, 관람자를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림이 음, 그러니까 이 그림이 관람자에게 그림 속 등장인물을 통해서 관람자를 응시하는 것은 사실은 뭐 단체 초상화가 처음은 아니죠. 이 르네상스 시기 회화에도 그런 요소들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뭐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림 속에도 이 역사 아까 말씀드린 이탈리아 어떤 적인 것을 담은 역사화 안에 뭐 이제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있는 와중에 뒤에 서 있는 천사가 이제 우리를 바라본다거나 뭐 그런 장치들은 뭐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차이점이라면은 이탈리아 회화에서 뭐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피에로 그림에 등장하는 바깥을 쳐다보는 천사가 우리를 바라보는 의미는 우리를 그림 속 사건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례받는 장면이라던가 뭐 그 밖에 다른 어떤 교훈적인 역사와의 주제들의 장 속으로 너희들도 지금 이거를 봐라. 그리고 너희들도 여기서 이제 어떤 교훈을 얻어라. 이제 이런 의미라면은 여기서의 바라보는 응시는 조금 식차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런 교훈이 담긴 그림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말씀드리다시피 자경단이라고 하는 단체의 구성원들과 단체 전체로서의 단체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존재를 과시하고 증명하기 위한 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좀 아까 말씀드린
이 뭐랄까요, 이 시대착오적인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그림 바깥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단일한 관찰자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리그리드차 강조하다시피. 그래서 이 모두가 그림 바깥을 바라보고 있지만 요 시선들이 굉장히 흩어져 있어가지고 특히 초창기에는 이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림 앞으로 180도에 이렇게 어, 전부 이렇게 사람 시선이 이렇게 분산될 정도로 여러 방향으로 퍼져 있다가 이제 뒤로 가면서 차츰 그 범위가 좀 좁아지기는 하는데 렘브란트에 이르러서도 어떤 단일한 관찰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림은 아니라는 것도 조금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여기 받은 질문 중에 네. 계속 어떻게 키워드가 연결되는 요렇게 질문들을 좀 연속해서 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방금 네. 렘브란트 얘기를 말씀해 주셔서요. 오영우 님께서 렘브란트의 야경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오영우 님이 여기 현장에 계신데 혹시 오디오 켜고 직접 질문을 지금 나눠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오용호입니다. 사실은 강연을 들으면서 상당 부분 해소되긴 했는데, 네. 그, 저는 이제 이 미술사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아는 편은 아니어서요. 제가 렘브란트 그림들의 특히 이제 야경 같은 그림이나 나이트워치 같은 그림이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일종의 약간 좀 과장되고 강조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주제 안에서 그러니까 알로이스 리글이 말하는 이제 혼란드 단체 초상화라는 개념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네. 그 설명이 되죠. 책에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아, 네네. 음 그 야경 그러니까 리글은 인제 렘브란트 그림을 여기서 크게는 틸포 박사의 해부학 강연,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야경, 그리고 이제 직물 조업 간부들 그림, 이렇게 세 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시대가 다 다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인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 드로잉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그림을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처럼 초반에 틸퍼 박사의 해부학 강연이나 야경 같은 경우에는 이 이탈리아적 요소인 그런 이 피라미드 구조와 그다음에 어떤 이 메인 뭐라고 할까요? 이 주인공을 강조하는 방식,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좀 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오히려 이제 리글이 요것이 인제 홀란트 단체 초상화 전체의 역사에서 어떤 이 뭐랄까요? 결정판이라고 보는 그림은 고 시기가 지나간 뒤에 그려진 직물조합 간부들 그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 피라미드 구성이 나타나지만 이 윗부분이 깎여 있는 피라미드 구성이고 뭐 인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인제 논리를 펴는데, 그래서 야경은 거기에 가기 전에 굉장히 이탈리아적 요소, 즉 종속이 강조된 이 그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복잡한 비교 대상, 그러니까 아주 많은 비교 대상을 가지고 복잡한 층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렘브란트는 이 홀란트의 화가들 중에서는 가장 이탈리아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 화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홀란트 단체 초상화의 어떤 본질은 외적 통일성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렘브란트는 거기에 내적 통일성을 끌어들이면서,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풍속화인지 단체 초상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떤 한쪽으로 간 그림들과는 달리 그 사이에서의 어떤 조화를 찾은 인물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리글의 어떤 이 책에서의 논리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야경은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과장된 요소들이 굉장히 좀 있는 단계의 그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대장이 굉장히 그 가운데에 부각되고 그 옆에 이제 부관이 이제 나오고 뭐지 이런 것들이 뭐 그렇다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시간 되실 때 책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우영우님과 답변이 되셨을까요? 혹시 뭐 덧붙여 주실 얘기 있으실까요? 아, 네, 감사하다고 채팅창에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어서 그 이상민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아까 그 저희 여기 질의응답 초반에도 잠깐 언급됐던 것 같은데 그 알로이스 리글의 부활이라고 할까요? 20세기 이후에 새롭게 미술사학에서 조명받게 된 데에는 들레즈, 그다음 베냐민 같은 이제 철학자들의 영향이 있었다. 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상민님께서 그 중에서도 발터 베냐민과 알로이스 리글의 연결 지점을 좀 알고 싶다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베냐민이 리글에게서 받은 영감은 주로 그 독일 비예극의 원천을 이야기할 때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 독일 비예극의 원천은 이 벌써 이 제목에서 독일 비예극이라는 장르 자체가 그 말하자면 리그렉에서에서 홀란트의 단체 조상화만큼이나 당시 어떤 문학 비평에서 이 메인스트림이라고 볼 수 없는 이 어떤 지역과 장르와 이런 것인데 그 리글이 이제 그런 어떤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의 모든 장르의 미술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술 작품도 아니고 어떤 조형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예술 의혹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제 어, 소위 말해서 이 예술의 어떤 역사적 발전과 쇠퇴라고 하는 그 과거의 관점을 그 타파하는 방식이 베냐민에게 굉장히 좀 감명 깊었다고 해요. 그래서 베냐민이 이 독일 비예극의 원천을 쓸 때 이제 그런 어떤 주제 선정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 그 독일 비예극의 원천에 그 리그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술복제 시대 예술 작품에서도 이제 그 리그가 연관짓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좀 그 영감을 얻었다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죠. 그리고 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하선규님께서 이 책의 전체 구성과 리글의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또 알고 싶다고 질문해 주셔서요. 음, 간단하게 좀 더 추가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체 구성, 음,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전체 구성인데요. 이 전 단계, 그러니까 단체 초상화가 하나의 장르로서 확립되기 전 단계에서 이제 이 신티안스 그림에서 나오는 그 역사화 주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 초상화적인 디테일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1기 단체 초상화는 그 상징주의적인 시기를 이야기하고, 2기 단체 초상화는 거기에 이제 풍속적 요소가 들어가면서 그 어떤 그 내적 통일성에 대한 화가들의 이 의식이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3기에 가서 특히 렘브란트를 통해서 이것이 이 어떤 마지막 단계로 가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 이야기도 뒤에 조금 더 나오고,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법론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아까 짧게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은 그런 어, 첫 쪽에 그 작품에 대한 관찰, 그 다음에 그 비교,
뭐 이런 것에 입각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이 온 제가 미술사를 이제 배울 때는, 그러니까 현대에는 그 서양 미술사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방법론이랄까요? 이런 거는 그 이제 비교, 작품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리그의 책에서 이제 그런, 특히 이 홀란드 단체 추상화에서 정말 그 차고 넘치는 아주 충분한 다각적인 비교가 이 작품 저 작품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4시 16분이 되어서요. 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은 20분이어서 이제 요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미리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이 예술 의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크게 궁금하다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요 네. 질문들을 좀 종합해서 그 이성훈 님께서 이 작가, 그러니까 알로이스 리글이 시민사회에 대한 세계관을 이 예술 의욕이라는 개념과 연결시킨 그 동기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동기를 제가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동기는, 예, 동기라고는 제가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그, 이제 시민사회라고 표현해 주신 것이 이제 그 소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이 사수단 길드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 사회에 중요한 어떤 단체들의 등장, 그다음에 그 번성, 뭐 이런 것과 이게 이제 처음에는 어떤 이 신티아스 그림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기독교 기반의 어떤 그 교회에 소속된 기사단, 뭐 요한 기사단 이런 식의 으로 출발했지만 이제 점점 그 자경단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림의 뒷부분에서 나오는 그 간부진 그림들에서는 뭐 요양원이나 뭐 이제 이런 다른 자체들이 나오는데 음 이제 이게 명백히,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약간 과대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리글이 볼 때 이런 그 단체들과 단체들의 초상화가 이제 그 유행하거나 이런 그 분위기 자체가 어떤 이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그 민주주의 의식 뭐 이런 것의 발현과 관련이 있다고 리글은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뭐 조형적인 언어로 뭐 내적 통일성이니 뭐 내용적으로 내적 통일성 뭐 조형적인 외적 통일성 뭐 이런 거를 막 이야기를 했지만 그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의미 부여에서는 그 이 조직,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그것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적 성격과 특히 그것이 다른 지역도 아닌 그러니까 하를렘조차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오로지 암스테르담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사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 뭐 이제 이런 것 평등에 대한 의식 뭐 이런 거를 막 그 의미를 열심히 연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예, 그런 거를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근데 방금 성원선님께서 아주 작은 질문이라고 추가로 네, 남겨주셨는데요. 그 네네, 본문 142페이지에 무한한 안길이 네네. 어, 예, 어떻게 돼요? 이거는 네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 회화에서 표현될 수 있는 이 디멘션이 이제 당연히 이제 폭이 있겠고 높이가 있는데 결정적인 거는 역시 이 깊이잖아요. 그 공간의 깊이. 근데 이 공간의 깊이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얕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 같은 평면상의 인물들을 다 나열해가지고 나타날 때에는 이 공간 깊이가 얕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어떤 이 투시도법의 어떤 이 투시도법적 구도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음영법을 통해서 이제 그 그림자를 이렇게 집어넣고 하다 보면은 이 그림 평면에서 암시되는 이 공간의 깊이가 무한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한을 이제 예, 표현한 것이 결국은 이제 르네상스 시기의 그 투시더법과 바로 그 시기의 음역법인데 이제 그 무한한 안길이라는 거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 연출되는 그 이 암시되는 이 깊이감의 무한정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추가로 올라온 작은 질문까지 이제 모두 맞춰서 이제 그 강연회를 4시 20분에 맞춰서 시간도 딱 맞춰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연자님 혹시 끝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하실 말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그 연휴 중에 가운데 날이고 날씨 더 따뜻한데 어디 놀러 나가실 때 더 많았을 텐데 이 재미없는 책에 관한 이야기를 저하고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미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책은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막연히 보면 어렵지만 예, 사실 이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그리고 제가 그 반드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글을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이 그림의 이 책이 갖고 있는 그 거대 담론 이런 거를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사람이 이 그림들을 얼만큼 예, 열심히 들여다봤는가 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감사했습니다. 또 오늘 성원선 평론가님 프리뷰 열어주셨는데 오늘 또 강연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은 뭐 독일어가 옆에 있으니까 아까도 무한한 안끼리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반 대중들이 볼 때 그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 마지막에는 좀 질문을 드렸던 게 있었고, 이 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로이스 리글의 시선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저는 분석을 해요. 그리고 오늘 좀 앞에서부터 쭉 그 리글의 어떤 미술사적 그 위치, 뭐 이런 어떤 방법론이 주는 또 가치 이런 것들을 이 번역가께서 잘 알고 그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강연이었습니다. 한 반쯤 읽었습니다. 나머지 반, 렘브란트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기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후기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데, 가면 갈수록 재미가 있고, 확실히 번역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본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다 잡아서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꼼꼼하게 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제 프리뷰 발표하고 마무리 발언까지 해주신 성완선 평론가님, 그다음 오늘 유익한 강연 해주신 정유경 역자님,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주신 갈무리 출판사 김정현 편집자님 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도 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강연회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이제 홀란트 단체 초상화 책을 그 각자 계신 지역 도서관에 꼭 신청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읽어주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지 안내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다음 달 갈무리 출판사에서 맨날 이제 새로운 책이 나오면 그에 대한 강연회나 뭐 토론회, 집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제 책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3월 22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는 이제 급진적 환대, 그 리처드 칸이 멜리사 피츠패드릭 선생님의 화상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